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글로벌 라운드 테이블. 오늘은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 팀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채권 그 안에서도 이제 국채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 네. 팀장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초에 이제 중국 당국이 미국 국채를 줄이도록 권고를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보도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 10년물 국채가 4.25%에 도달하는 등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른 국가의 자금들도 미국 국채를 좀 줄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 4월 달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에 해방의 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랬죠. 관세 네. 부과와 관련된 마찰이 컸죠. 그때 원래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데 주가가 그때 단기적으로 한 20%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잖아요. 그때 주식시장 이탈이 되면서. 그랬죠. 그러면 주식의 위험자산이 깨질 때 안전자산인 채권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일시적으로는 4%까지 떨어지다가 대려 4.5%를 향해서 위로 솟구치는 그때 중국을 필두로 한 많은 국가들이 이번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 국채를 매도한다.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 최근에도 그린란드 이슈 때문에 뭐 덴마크가 미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공식적으로 또 미국 국채를 매도하면서까지 이 그린란드 같은 외교 문제에 미국 국채를 조금 뭔가 협상의 카드로 쓰는 모습이 있었는데 중국은 이미 트럼프 1기 때부터 그러니까 2016년 트럼프 취임 이후부터 대중 간의 마찰이 꽤 컸잖아요. 2017년만 해도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대략 지금 일본의 1조 한 7, 8천억 달러 그 수준보다 더 많은 2조 달러 이상의 가장 최다 보유국이었는데 그때부터 꾸준히 트럼프 일기 때 줄여오기 시작해서 바이든 때도 계속 중국하고 미국하고 마찰이 있었잖아요. 계속 그 줄이는 기울기를 유지해 현재는 얼마냐? 이제 7천억 달러 수준 절반 이상을 줄여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전히 미국과 중국 간의 뭐 마찰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더 미국채의 민감도를 높이는 재료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2년 동안 재정 적자를 많이 쓰면서 이 재정에 대한 신뢰성이 좀 흐트러지면서 그 취약성이 더 커졌거든요. 뭐 일본 국채 최근에 그랬죠. 뭐 네네, 이슈도 있었지만 맞습니다. 프랑스 작년에 정부 폐쇄라든지 영국의 뭐 과거에 뭐 트러스 총리 때 뭐 트러스 모멘트라든지 G7 주요 선진국들이 생각보다 정부 부채가 GDP 100%를 초과하면서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중국이 그런 부분의 취약성을 노리고 미국 쪽에 그런 압박을 주고 있는데 근데 또 반대급부로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미국채 보유 잔고 자체가 비중은 계속 줄여왔지만 딱 지금 현재 얼마? 8조 달러 수준의 30% 정도 비율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미국과 우방에 있는 일본이 최다 보유국으로 올라서 있는 상황에서 일부 조세 회피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기 벨기에나 룩셈부르크 같은 지역이 중국이 2조 달러에서 7천억 달러까지 잔고를 줄이는 동안 그들은 역으로 그 유럽에 있는 세금을 덜 내는 지역들이 한 7, 8천억 달러 정도 규모의 미국채 잔고가 늘어난 부분. 이 부분을 두고도 중국이 무조건 미국채를 겉으로 보이는 자기의 통장 잔고에선 줄여왔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가격에 대한 영향력이나 협상력에서 이면 쪽에서는 또 여전히 포지션을 해온 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외교적인 마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겉으로 보이기에는 계속 압박하고 줄여가는 과정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뒤에 다른 지역에서 커버해주는 쪽에서 미국채가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의 지위를 그래서 잃어버렸느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해외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달러 가치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신뢰성까지도 같이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외교적인 협상 카드로 미국채 편입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내고 있지만 그 신뢰성 자체를 아직은 여러분들이 의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아, 저렇게 또 외교적으로 마찰이 있는 과정이구나.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주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교적인 수단으로 미 국채를 이제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봐야지 네. 그 안에서 막 국채를 매입 제한해서 이제 국채가 흔들릴 거 이런 그 과장된 그 깊은 분석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해석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전 세계에서 단일 자산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게 뭐일 것 같으세요? 뭐 미 지금 국채죠. 네, 맞습니다. 네. 일부 엔비디아가 5조 달러가 넘었네. 뭐 이런 식의 뭐 대기업들의 시가총액들 아주 네. 뭐 조 달러 단위의 큰 단위가 있지만 미국채는 30조 달러짜리 단일 자산으로는 가장 큰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미국의 신뢰도를 대변하는 그 채권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면은 우리 앵커님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뭘 믿고 미국 국가를 못 믿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그거에 연동돼 있는 달러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 뭐 지금 환전하신다고 환율 떨어지면 우리 또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맞아요. 그 달러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연으로 달러 가치도 그런데 좀 연동해서 조금 약세를 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미국채 자체 신뢰성을 의심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압박은 아니다. 그렇게 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미 국채에 대한 신뢰성 유효하고 또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뭐 다양한 국채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미 증시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 바로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 큰 변동성을 보였고 그 워시 트레이드라고 들어보셨겠지만 네. 이제 특히 AI 기업들을 위주로 증시에서 크게 하락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미국 AI 산업이 겉으로는 굉장히 견조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바라봤을 때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이제 그 시점부터 조금 더 심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훨씬 이전부터 뭐 네. AI 버블이 나오긴 했지만요. 네네. 그래서 이런 뭐 전체적인 이 문제가 결국 근본적으로는 어떤 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라고 네, 하면 네.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가 15년 전에 네네. 약간 30대 때 최연소 연준 이사를 할 때 좀 호기롭게 얘기했던 그 매파적인 발언들을 지금 2010년대 초반에 그때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그걸 지금 와가지고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워시가 워낙 또 존재감이 있는 집안도 네, 좋은 양반이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일기 때부터 계속 자문도 해오면서 유지해왔는데 워시에 대해서 저는 오해를 푸는 과정이 3, 4월 달에 있을 청문회를 통해서 많이 풀려나갈 거라 보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워시 취임과 함께 금이라든지 은과 같은 메탈 가격들이 달러 강세 요인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면서 충격이 들어왔었는데 네네. 예,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네. 했었는데 근데 상당 부분 지금 워시 그거는 까마귀 날짜 좀 배 떨어지는 이슈였던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FOMC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했던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쪽에서 작년에 그나마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미국 유동성 쪽을 책임져 왔던 연준의 역할이 당분간 좀 쉬지게 들어갔다. 그 부분이 아까 중국이 미국채를 매도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미국 10년이 뭐 4%, 4.2대까지 또 네네. 반등을 한 게 아닌가 하지만 오히려 대려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지금 스탑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좀 부담을 줬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지금 최근의 약세는 그들이 캐펙스를 하면서 투자한 비용 대비해서 회수할 수 있는 회수율. 근데 그 와중에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우리 왜 이렇게 좋은 회사가 법률 회계 자문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컨설팅 업체들이나 이런 데다가 왜 자문을 받아야 되죠? 연관된 회사들의 주가들이 뭐 10%대 이상씩 급락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제미나이, 챗GPT, XAI 다양한 뭐 AI들이 왜 이게 다 필요한가요? 이 중에서 제일 효율성 있는 쪽 하나가 남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 우리 앵커님 뭐 넷스케이프 같은 거 기억나시나요? 네네. 익스플로러가 운영 체계로 뒤에 나왔지만 먼저 선행 주자였던 넷스케이프가 상대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그랬죠. 후퇴하고 퇴보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런 옥석 가리기가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워시는 그냥 하나의 트리거 빌미에 불과했던 거고 그가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는 연준 의장이란 이유로 달러가 그동안 약세 국면에서 조금 반전이 일어났을 때 반작용이 자산 가격들의 금, 은,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들이 흔들렸고 그게 일부 고비용이 들어간 소프트웨어 산업들은 그걸 다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느냐. 아니 거기에 부품을 댄 칩업체들은 여전히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맞습니다. 거기에 네. 수혜주고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워시가 조금 억울할 것 같다라고 네. 얘기했던 건 지금이 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왔을 때 워시라는 사람이 부각돼서 그 이슈가 터졌을 뿐이지 청문회 때 아마 워시 여러분들 워시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뭐 포털에 검색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AI 많이 쓰시잖아요. 워시 하시고 레귤레이션, 규제라는 단어를 같이 검색해 보십시오. 그럼 워시가 분명히 워시를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게 금리 인하까지는 해줄 것 같은데 연준의 대차 대조표, 연준 자산이 그동안 과대하게 늘어서 자산 시장에 가장 나쁜 거품으로 쓰였다. 그걸 주장하는 게 제일 시장 참가자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그는 반대급부로 연준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대신 민간이 뿌려져 있는 유동성을 잘 활용만 해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3, 4월 달 청문회 때 제일 중요한 단어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보완적 자본 규정, SLR이라고 하는 미국 은행들이 갖고 있는 국채를 투자할 수 있는데도 미국 은행들은 제한, 규제가 있거든요. 그게 유동성이 묶인다라고 해서 네네. 그 규제들이 있는데 그 SRL이라는 게 그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은행들이 갖고 있는 유동성만 활용해도 미국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룸이 뭐 적게는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이상의 아까 중국이 보유하고 있던 게 그렇죠. 2조 달러인데 네네. 그 정도 유동성으로 미국 국채를 사줄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금리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워시의 오해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풀려나가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저는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전 질적인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어제 뭐 고용지표가 좀 잘 나왔어도 고용 없는 성장 속에 좀 문제가 있고 금리가 너무 장기간 높게 유지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꽤 많다고 보지만 워시 지명자가 나중에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으로 또 미국의 금융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거냐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명을 한 인물인데 그 트럼프와 다른 가도를 가는 인물을 굳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내세우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이제 3, 4월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팀장님 함께 해주시죠. 3, 4월에 이 청문회 관련 또 내용들이 나오면 저희가 또 추후 우리 팀장님과 함께 자세한 분석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미국 회사채 시장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회사채 발행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테크 기업들이 결국에 돈이 없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 AI 거품론 중에 우리 메타 같은 회사가 조금 블루 아울이라고 하는 그 네. 사모 자금 회사들을 거치면서 뭐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회계상 드러나지 않는 부채까지도 과하게 써오면서 문제가 있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주에 자료를 한 편 썼는데 미국 그 테크 업체들의 뭐 신용 위험성을 한번 점검해 본다. 그들의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 국채 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위험값을 제공하는 스프레드를 놓고 보면 최근에 평균적으로는 다른 업종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이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들을 고위험 회사채라고 해서 투자 등급, 투기 등급이라고 하죠. 투자 그렇죠. 등급들은 전체 국채 대비 평균 스프레드가 한 50bp, 100bp 이내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평균이 그러니까 투기 등급은 대략 한 300-400bp 정도 스프레드로 움직이는데 최근에 미국의 그 전체 하이힐드 채권의 신용 스프레드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0bp대입니다. 역사상 200bp.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왜 그러느냐? 전체적으로 미국 주가 지수도 뭐 23년, 24년 난리였고 작년에도 뭐 우리나라보다 못했지만 그래도 두 자릿대 상승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안전성이나 여건들이 좋아지면서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회사채 조달 시장에서도 평균 스프레드가 고위험 채권들도 스프레드를 가장 낮은 수준 200bp까지 끌고 왔는데 방금 얘기했던 테크, 소프트웨어들 업체들 중심으로 스프레드가 최근에 얼마냐? 평균 500bp까지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평균 수준보다도 좀 높죠.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에 있는 뭐 코어 위브를 필두로 한 사모 자본 시장까지도 고금리에 조달을 하는 테크 업체들이 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AI에 직접 투자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뭐 구글이라든지 덩치가 큰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또 덩치가 크다고 믿고 있는 오라클 같은 회사도 최근에 노이즈가 그랬죠. 있었는데 하이힐드 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일부 뭐 지금 파산 신청에 들어가는 회사들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옥석 가리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위험이 전반적으로 미국 회사채 시장으로 번지는 거 아닌가요? 뭐 전년 대비해서 지금 회사채 발행량도 작년에 대략 투자 등급이 한 1조 8천억 달러, 투기 등급이 한 5천억 달러 발행했는데 올해는 투자 등급이 2조 달러를 육박할 거고 또 한 10% 이상이 증액됐죠. 그리고 투기 등급이 올해는 한 7, 8천억 달러대 투자 등급보다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스프레드가 얼마라고 얘기 드렸죠? 200bp 바닥 수준. 테크가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 테크 업체들이 조달을 제일 많이 하고 캐펙스를 제일 많이 투자할 것 같죠? 네. 근데 기존의 회사채 전대 잔량으로 보면 테크 업체들의 비중은 채 10%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이쪽 기업들은 증자라든지 직접 자본 조달 쪽에서 EQT라고 하죠. 주식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 대한 비중들을 좀 더 메인으로 갖고 왔고 요 근래 이제 사이즈가 커진 회사들이 부채를 좀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발행량이 테크 중심으로 좀 늘긴 합니다. 작년보다 추정치들 보면 테크 쪽이 확실히 많이 느는데 네. 전체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다. 그래서 요 근래 테크 업체들의 하이드 스프레드들이 벌어지는 게 소프트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 빠진 거랑 연동해서 보실 수 있지만 그조차도 지난주에 워시 모멘트라고 하는 이 충격 과정을 지나고 났더니 더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같은 칩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번 돈을 좀 쉐어해서라도 방어를 해주겠다고 하니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뢰성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아까도 미국채에 대해서 제가 뭐 너무 중국의 매도령에 대해서 우려할 게 아니라고 했는데 가장 평균적인 하이드 스프레드가 역사적 최저점에서 그럼 너무 과하게 이제 그런 채권들이 스프레드가 작다는 건 이자를 덜 주는 거잖아요. 그럼 네네. 비싸다는 뜻도 네. 되지만 그 정도의 유동성 여건이 아직은 테크 업체들 몇 개 흔들린 거 가지고 전반적인 투자를 재점검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냐. 저 같은 그쪽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아직 그 국면은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확대 해석이 되면서 조금 그 우려가 시장 전반으로 퍼지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명확하게 이 시장을 좀 그려볼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이제 모회사 알파벳 을 통해서 AI 인프라 투자를 하겠고 100년짜리 만기인 센츄리 본드를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처음 들어봤어요. 센츄리 본드라는 거. 그래서 만기가 그냥 100년이니까 회사에도 그리고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기간이잖아요. 네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앵커님은 네. 100년짜리 채권 사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제가 100년을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뭐 제가-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그렇죠. 하고 사실 만한 의향이 있으십니까? 굳이 뭐 100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미국에서 100년 이상 그 영업을 유지해온 100년 기업들이 뭐 영현님이 딱 기억나시는 회사가 몇 개 있으신가요? 아직은 많지 않지 않아요? 그 지금 제일 대표적으로 다우에 아직도 뭐 다우 30 머물고 있는 뭐 듀퐁이라는 화학 회사도 듀퐁, 있고 네. 그다음에 JP모건과 같은 유수의 금융기관들 이런 회사들 말고는 테크 업체단에서는 없죠. 뭐 누가 뭐 얘기하니까 코카콜라 뭐 이런 거 네. 얘기하던데 그렇죠. 그런 전 세계적인 유통업체 뭐 음식료 업체들 중에 역사가 긴 게 있지만 테크 업체 중에는 이번에 구글이 좀 상징적으로 그걸 했는데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쇼잉이라고 봅니다. 왜 쇼잉이냐? 그 조달 단위 그 금액이 적은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요번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약세, 구글도 분명히 AI 쪽 투자를 많이 하면서 비용을 많이 썼는데 그런 신뢰성에 대한 노이즈를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나 100년짜리 채권 찍어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AA 플러스의 웬만한 국가보다 신용도가 좋은 기업인데 이 정도까지 했는데 우리를 의심해? 그러니까 요 근래 나왔던 그 소프트웨어 AI 거품론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니까 구글 같은 회사가 그런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이 AI 확산 국면이 바로 접힐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 지금 인식형 AI에서 이제 피지컬 AI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옥석 가리기들이 진행되는 구간은 온 건 맞지만 과거에 아까도 넷스케이프 익스플로러 얘기했지만 우리는 인터넷 시대를 계속 향유하고 있죠. 그 안에서 조금 처진 기업들은 떨궈지겠지만 그걸 잘 분해놓고 보면 투자의 기회는 아직까지도 많다. 구글 같은 회사가 그거를
확실히 안정적으로 한번 네. 입증해 보인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IT 특히 AI 버블에 대한 우려를 이제 그 100년 만기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면서 좀 이런 우려들을 해소시켜주는 구글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미국 시장 안에서도 또 주목하고 있는 이번 주에 특히나 이제 두 가지의 지표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하나가 어젯밤에 나왔죠. 이제 1월 비농업 고용 지표였고요. 뭐 예상보다 많은 수치가 발표가 돼서 시장을 또 놀라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는 13일에 발표되는 CPI가 남아 있습니다. 네. 두 주요 지표를 두고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지 네. 한번 전망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나온 지표는 분석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일단 미국 고용이 한 일자리 수는 5만 5천 개, 실업률은 4.4,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그 앞에 4.6에서 조금 진정된 수준인데 더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봤는데 어제 전체 일자리는 13만 개나 예상치보다 거의 곱절이나 10만 명대가 작년 하반기를 통틀어 놓고 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 정도는 없었던 거고요. 실업률도 또 생각보다 떨어져서 4.3. 근데 노동인구를 점검하는, 그러니까 일을 찾겠다라고 하는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인구가 늘어나는 경제활동 참여율조차도 0.1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숫자들이 다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임금도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 작년까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돼서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반전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또 반대급부에서 기업들은 요즘에 AI를 필두로 해서 해고를 많이 하겠다는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제일 주목했던 건 작년에 미국의 취합해서 이렇게 선출해서 뽑아낸 고용 데이터, 뭐 20만 개 남짓 뽑아낸 고용 데이터로 한 전체 일자리가 58만 개였는데 총 실사조사에서 95%의 일자리를 다 검수조사한 QCW라는 데이터가 어제 나왔는데 그 기준으로는 58만 개가 25년에 늘어난 게 아니라 얼마? 18만 개밖에 못 늘었다. 40만 개 정도가 거품이었다. 그럼 작년에 월로 2만 명이 채 일자리가 늘지 않는 침체 국면이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 전년 대비 일자리 증가 속도로만 따져보면 0.2%. 그건 과거의 침체가 아니라면 미국 경제 굉장히 낮은 고용 상태입니다. 이걸 왜 얘기 드리느냐? 전 미국 경제는 한마디로 지금 외강내유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외강내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좋은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이 지금 2.3% 4%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용 없는 성장. 그 고용 없이 어떻게 성장이 가능하죠? 기업들이 AI와 같은 혁신을 개발하면서 생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생산성이 좋아지면 기업들이 그만큼 돈을 벌어서 우리들한테 좀 가계에 실질 임금이나 소득 쪽에서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생산성은 쭉 올라왔는데 실질 임금이나 소득은 아래쪽으로 가요. 우리 국민들은 K자를 좋아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K자는 양극화의 제일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미국 노동시장이 그런 식으로 분화가 되기 시작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고용지표 나오기 이틀 전에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 소비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소비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연말에 원래는 연말에는 좀 좋게 나오잖아요.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도 크리스마스까지 좋아야 되는데 네, 그 12월 달이 탄력이 빠졌다. 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올해 하반기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핵심 또 단어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칩플레이션입니다. 칩플레이션. 왜냐하면 지금 네. 반도체 가격이 너무 급등하면서 아까 그거의 소프트웨어들의 비용 문제로 걔네들의 주가를 우려하고 있는데 전 또 반대급부로 그래서 지금 아이폰 같은 게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신형 제품은 20에서 30%까지도 가격이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부분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 중은 반도체 칩 가격들이 뭐 10배씩 올랐는데요.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앵커님 당장 드는 생각은 그럼 네. 물가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따른 부담을 느낄 수 있겠는데 근데 미국 가계 지금 주머니 사정인 저축률이라는 데이터를 보면 그게 최근 숫자가 3.5인데 3.5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네. 역사적인 평균은 그래도 한 자릿대 중반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미국 가계는 지금 생각보다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최근까지 미국 성장률 전망이 높게 나오는 건 야 우리 경제 좋다 하다 보니까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빡빡 긁어 쓰면서 끌고 온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좀 강하게 얘기 드리면서 끝내는 부분은 일단은 미국의 전체적인 지금 소비 활동이 이번 소매 판매도 왜 낮게 나왔냐. 칩플레이션 같은 게 일어나면 상위 1, 20%야. 상위 1, 20%야. 내 소득으로 그거 당장 살 수 있겠죠. 하지만 $2,000에 육박하는 아이폰이 $2,300 간다. 그러면 중위 4, 50%의 소득자들은 이제 선뜻 손이 안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못 사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십시오. 하반기에 미국 그 칩플레이션이 들어왔을 때
물가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지금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 쓰고 있는 미국 가계의 소비 탄력이 둔화되고 빠지는 쪽으로 가게 될 거냐. 저는 또 채권 쪽을 분석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후자 쪽에 그래서 제가 외강 내유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걸 연결해서 내일 밤에 나오는 1월 미국 CPI가 또 예상보단 낮게 나올 겁니다. 이게 분명히 지금 미국 가계가 끌고 와 있는 소비력, 소비자 물가잖아요. 소비력 부분에서 관세 쪽에 대한 충격들이 그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수 쪽에서 서비스업 중심, 특히나 미국의 주택시장 경기가 최근에 되게 안 좋거든요. 거래도 안 되고.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금리가 여전히 높다 보니까. 그런 부담들까지 녹아 들어간다고 하면 전 하반기부터는 미국 경제에 대한 질적인 부분 고민하셔야 된다. 미국은 역시 겉으로 볼 때는 크고 훌륭한 국가죠. 네. 하지만 속에서는 곪고 있는 부분이 있다. 어. 그렇게 내일 물가가 낮게 나오면 1월 고용 지표가 호조를 나타냈다고 미국 경제 좋잖아 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선물 시장이 약간 튀는 흐름을 보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많은 다른 지표들과 같이 놓고 봤을 때 이제 뭐 내일 CPI가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이 고용 지표 자체를 봤을 때 아주 좋은 그런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예, 작년까지 좀 위축됐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풀려 나오는 게 있긴 한데 이게 구조적일 수 있는 고용의 개선 흐름이라고 봐야 되느냐? 기업들은 해고 데이터를 늘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 고용은 제가 또 연말 연초가 미국은 세 차례에 걸쳐서 그 고용을 수정하거든요. 속보 잠정 확정치. 근데 그 확정치도 1년 단위에서 또 한 번 더 재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큰 조정이 있었는데 원래 연말 연초는 기업들도 바쁘다 보니까 응답률이 떨어집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도 다음 3월 달에 2월 고용이 나올 때 1월 고용의 재조정치가 나올 텐데 그런 것까지도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된다. 미국 고용은 정말 제가 작년에 미국 고용을 평가할 때 속빈강정이지 않았냐. 그게 아까 50만 개의 일자리가 10만 개대로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집계하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표본으로 채취해서 하다 보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잖아요. 노동인구가 네네. 2억 가까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차들이 생기는데 그 오차가 오차 범위가 너무 커요. 그게 기업들이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 자기네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의 평균 응답률보다 낮아지는 그 통계 유의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통계를 다 믿어줄 수 있느냐?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조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미국 그러면- 고용 지표는 네. 일희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연준의 금리 인하도 좀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 일시적으로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 미국채 10년 금리가 그 소비 지표 나빴을 때 4.1% 초반까지 떨어지던 게 4.1을 뚫고 올라가는가 보였는데 종가는 다시 4.17로 끝났거든요. 네. 4.1대로.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거죠. 저같이 아까 얘기했던 질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번 1월 고용 지표 하나만 가지고 다시 안정화 경로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 예,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일단 파월 의장이 5월에 퇴임하니까 신임 연준 의장 들어온 6월 달에 첫 인하를 시작해서 올해 한 2차례까지는 낮춰줄 수 있다. 그 정도 기대까지는 전 현실적이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지표들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지표들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을 한번 전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께서 그 반도체가 죽어야 채권이 산다. 약간 좀 자극적이긴 했어요. 네, 강렬한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을 하셨는데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꺾여야 채권 시장이 반대로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상관관계가 반대인 상황인 거잖아요. 두 시장을 어떻게 연결해 보셨을까요? 특히 이제 이건 우리나라 사정으로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네. 뭐 한국, 대만 뭐 이런 그러면 한국 데인데. 시장을 특정해서 네, 한국 뭐 미국도 사실은 칩 가격하고 미국 금리.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요 근래 가장 예민하게 올해 전 세계에서 여러분 다들 모르시고 계시겠지만 채권 시장 기준으로는 금리가 가장 많이 올라간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10년짜리 국채 기준으로 한국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뭐 금리 인상을 네. 한 것도 아니고 작년까지 인하 기조를 이어다가 인하가 이제 조금 뭐 환율도 이렇게 높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금리를 못 낮출 거다. 그 반작용이 좀 있긴 했지만 지금 기준금리 2.5 대비 국고 10년 금리가 올해 연초에 3.3으로 출발했는데 이번 주에 고점을 기록할 때 3.7을 넘었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에 재정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흔들린 일본보다도
일본은 1월 20일 날 그때 식료품 수에 대규모로 인하해 준다는 날 하루에만 30년짜리 국채가 뭐 거의 30bp 가까이 급등을 0.3% 이상 급등했다가 오히려 지금 총선 승리하고 나서 일본 금리는 그것 올라갔던 거 다 돌려서 지금 연초 대비해서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연초 대비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유독 오른다. 왜? 한국 경제가 뭐가 지금 앵커님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금 네. 뭐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 반도체 투톱이죠. 이게 한국 지금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2017년에 그 슈퍼 사이클에 전년 대비 피크로 그 수출 증가율 늘었을 때가 70%인데 이번 1월 수출의 반도체가 전년 대비로 100%가 늘고 있습니다. 칩 가격이 6개월 동안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야. 아까 치플레이션 얘기도 한 거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경기의 여건에 그러면 그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다 몰려가는데 채권 투자자들은 요즘 채권 매니저들도 채권은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계속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주식 투자를 안 한 분들이 뭐 최근에 포모 현상을 느꼈잖아요. 채권 매니저들이 네. 내 회사에서의 실적은 떨어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주식으로라도 벌어야 되겠다. 아. 뭐 이런 현실 속에서 네, 지금 네. 예, 채권 매니저들조차도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팀장님도? 아, 그거는 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야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경제를 가장 주도하고 올해도 지금 여전히 우리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고 건설 투자와 같은 부분에서 부진을 보면 내수 경기는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주도하는 이 수출의 좋은 업사이클을 놓고 보면 칩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오늘도 신고가잖아요. 17만 원 돌파했더라고요, 삼전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채권 같은 자산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근데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기준금리 2.5인데 장기금리가 이렇게까지 1%포인트 그러니까 100bp 이상 벌어질 정도로 그건 금리 인상을 지금 프라이싱한 감안한 네, 네. 영역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과도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이 반도체 이 과열된 열기라도 좀 식어야 우리 좀 저쪽에 구석에 쩌리로 좀 떨어져 있는 채권에 관심이 좀 가지 않을까. 근데 그 둘의 가격 지표를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위클리 이번 주 주간 보고서의 표지 네네. 그림인데요. 상관계수가 2005년 이후 0.96입니다. 무슨 뜻이냐? 96%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좀 죽어줘야 죽는다는 네. 게 뭐 칩가격이 그래서 뭐 폭락하겠냐라고 네. 보지만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지금 계속 올라가던 전 세계에서 올해 어처구니 없이 가장 금리가 많이 오른 그 요 근래 대출자들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자꾸 은행들 압박도 있고 대출 금리도 좀 올라가는데 그런데 채권 시장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들은 첩보로는 이제 정책 당국에서 그동안 워낙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율 잡겠다고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뭐 M2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근데 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 반도체 가격 하나 올라간 것만 가지고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아닙니다. 그거 관련돼서 좀 진정될 수 있는 뭔가의 발언들이나 이런 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설 명절 전후로 그런 조치들 나오면 우리나라 금리는 지금 좀 오버해서 올라왔다. 우리나라 경기 여건 대비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도 안정범위 2% 내에서 네. 움직이고 있는데 물가가 위협적이지 않은데 무슨 금리 인상입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어느 쪽에 줄 서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딱 이 얘기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산 배분상으로는 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주식 하셔야 된다. 작년 하반기에 네. 채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부가 밀어줄 때 주식 하셔야 됩니다. 예, 한경 저 방송 나올 때마다 제가 그 얘기는 주구장창 했거든요. 네. 심지어는 이번 달에 출연했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포인트를 조금만 돌린다고 하면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네. 좀 신경 쓰이는 분들은 10년치 3.5% 이상 주는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조금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제 좀 나는 안전성을 추구해야 되겠어. 깔고 가야 될 자산이 필요해. 아니면 연금성 자산, 장기 자산에 대한 관심. 무위험 자산이 10%, 3% 중반이 넘어갔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런 쪽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네. 그래서 주식에 이제 조금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코스피가 5,400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상 최고치를 또 한번 뚫었습니다. 장중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기업이익 420조 해가지고 PR이 9배 깨진 게 우리 평균 PR 10배 회복하면 5,600까지는 그냥 간다. 이게 지금 주식 전략가들의 논리인데 네. 그래도 이제 룸이 생각보다 많이 남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장기
3% 중반이 넘는 장기예금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한 타이밍도 됐다. 네. 저는 오늘 딱 그 정도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마지막에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에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 우리 팀장님이 추천해주신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다음에 또 와주실 거죠? 3월에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또 필요할 때 불러주시고요. 네. 지금 뭐 미국 경제 진짜 외곽 내유인지 한번 또 와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여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